처녀 귀신과 함께 사는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채신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탕한 성격에 품행이 단정한 사내로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평생을 여색도 가까이 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해 볼 일이 있어 성박 북쪽의 어떤 절에 여장을 풀게 되었지요. 절은 법당이나 돌탑이 훌륭하기는 했으나 잡초가 한 길이 넘도록 무성하여 사람이 내왕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은 창문이 닫힌 채로 있었고 남쪽 승방의 조그마한 방 하나만이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채씨는 이 절에서 유숙을 하려고 부근을 산책하며 주지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녁 때가 되자 한 서생이 들어와서 남쪽 승방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채씨는 달려가 인사를 하고 절에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을 전하였지요. 서생이 말했습니다. 이 절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제 마음대로 이곳에서 유숙하고 있는 터이지요. 채씨는 기뻐하며 볏짚을 깔아 침대를 만들고 판자를 나무로 고여서 탁자로 한 다음 오랫동안 유숙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법당 복도에 마주 대하고 앉아서 각자 통성명을 하였지요. 서생은 연씨라고 했습니다. 채씨는 그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수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참 동안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채씨는 잠자리가 생소하여 좀처럼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승방에서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북쪽 담벼락 들창문 밑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중년 여인과 머리털이 까칠까칠한 늙은 노파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청이는 어째서 요즘 안 올까? 하고 중년 여인이 말하자 이제 오겠지요. 하고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말은 없었어요? 못 들었는데요. 표정에 뭔가 시름이 있는 듯 하기는 했지요. 그 애는 정말?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처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드문 미인이었지요.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마침내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인데 아무 기척도 없이 나타나다니 험담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군. 그 다음부터 그 여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채씨는 이웃집 가족들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엿들으려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채신이 겨우 잠들려고 할 무렵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여 황급하게 일어나 보니 북쪽 뜰에 있던 처녀였지요. 달빛이 하도 밝아 잠이 안 와 이야기나 할까 합니다. 채씨는 몸을 단정히 하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세상에 나쁜 평판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길을 잘못 디디면 그야말로 창피를 당하게 될 뿐이요. 밤중이니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채신이 화가 나서 고함을 버럭 지르자 처녀는 그래도 어물어물하면서 무엇인가 말을 했습니다. 냉큼 일어나서 돌아가지 못할까? 채신이 또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처녀는 무안에 서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한 덩어리의 황금을 탁자 위에 놓았지요. 채신은 그것을 집어들어 뜰 아래 돌 무더기에
내던졌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움을 못 이겨 문 밖으로 나가 떨어진 황금을 주워들더니 참으로 고집불통이군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느 서생이 머슴 한 사람을 데리고 시험을 치르러 왔다가 동쪽 승방에 머물렀는데 하룻밤 사이 급사해버렸지요. 죽은 서생의 발바닥 한 가운데에는 송곳으로 찌는 듯한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붉은 피가 약간 나와 있었으나 아무도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룻밤이 더 지나자 그의 머슴도 죽었지요. 증상은 역시 주인 서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연씨가 돌아왔으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생귀에 질린 것이라고 했으나 본래 강직한 채씨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제 그 처녀가 다시 찾아와서 채신에게 말하였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왔지만 당신처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뵈었습니다. 저는 소청이라 하며 18살 때 죽어 이 절 뒤 뜰 한 구석에 묻혔지요. 그런데 요기에게 붙들려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며 지금까지 뻔뻔스레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절 안에는 죽일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이제 곧 야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야차란 사람들을 해치는 나쁜 귀신을 말한답니다. 채신이 깜짝 놀라 그 대책을 물으니 연씨와 한방에 계시면 애군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인이니 감히 범접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가? 저와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때 제가 송곳으로 살짝 발바닥을 찌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이 빠지고 말지요. 그 다음 피를 받아 요기가 마시는 음료수로 받쳐지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황금이 아니고 나찰의 뼈로서 그것을 두고 가면 사람의 간을 잘라내지요. 채신은 조심해야 할 시기를 물으니 내일 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도 오를 듯한 의협심을 갖고 계시니 반드시 저를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시려거든 제 뼈를 부대에 넣어가지고 돌아가셔서 고요한 곳에 묻어주시면 아주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가지에 까마귀 집에 있는 나무 아래가 제가 묻힌 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채씨는 오전이 지나자 안주와 술상을 차려놓고 연씨가 밖으로 나가기 전 일찍부터 나가 그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채신이 같은 방에 머물고 싶다고 간청하자 연씨는 자기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방에서 지낼 수 없다고 거절하였지요. 그러나 채신은 못 들은 척을 하고 억지로 연씨의 침구를 자기 방으로 옮겨왔습니다. 연씨도 할 수 없이 침대를 옮겨다가 채신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연씨가 주의를 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당장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상자나 보자기를 끌러보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연씨는 상자를 머리맡에 놓고 베개 삼아 눕자 우레 같은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채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창밖에 인기척이 나더니 무언가 창문에 가까이 와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채씨는 두려움에 떨며 연씨를 깨우려 하였지요.
그 순간 갑자기 상자 뚜껑을 열어젖히며 뛰어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처럼 번쩍했다고 생각하자 문철창과 부딪혀 그것을 부러뜨리며 다시 번쩍하고 빛났다가 번개 같은 속도로 상자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연 씨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기에 채 씨는 자는 척하고 거동을 살폈지요. 연 씨는 상자를 끌어내어 무언가 끄집어내어 달빛에 비추며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연 씨는 그것을 몇 겹이나 다시 싸서 깨진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어떤 괴물일까? 대단한 놈이로군. 상자까지 부수다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채 씨는 괴이하게 생각하여 일어나서 까닭을 묻고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연 씨가 말하였지요. 나는 거무객입니다. 만약 저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요괴는 당장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만은 입었겠지요. 겹겹이 싸둔 것은 무엇입니까? 보검입니다.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 요기가 서려 있더군요. 다음날 아침 창문 밖을 조사해보니 붉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들로 나가보았더니 황폐한 무덤이 여러 군데 있고 여인이 말한 대로 높은 가지에 까마귀 둥지를 지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채 씨는 그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으므로 고향을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 씨가 송별연을 베풀어주고 또 다해진 가죽 부대를 채 씨에게 주었지요. 이것은 보검의 주머니입니다. 다해졌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요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채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곳에 여동생이 묻혀있다고 둘러대면서 처녀의 뼈를 파내어 옷 속에 싸가지고 한 척의 배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채 씨는 들판을 향해 있는 자기의 서재 앞들에 무덤을 파고 처녀의 뼈를 묻은 다음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었지요. 제사를 끝마치고 발길을 돌리자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자 다름 아닌 소청이었습니다. 당신의 두턴 신의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가서 당신의 시중이라도 들게 해주신다면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채 씨는 서재로 돌아와서 잠시 소총을 앉아 기다리도록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었지요. 그때 채 씨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채 씨에게 다 일렀는데 어느덧 소총이 들어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는 몸입니다. 옆에서 모시게 해주시면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까 하옵니다. 그대가 나의 아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3대 독자의 외아들로서 조상의 피를 이어야 할 몸이니 저승의 인간과 인연을 맺을 수 없지 않겠어요? 소청이 다시 말하였지요. 저에게는 조금도 사심이 없습니다. 오빠로 모시며 아침 저녁 시중이라도 돌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어머님은 마침내 허락하게 되었지요. 소청이 채 씨의 아내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간청을 했으나 어머니는 병석에 있다는 이유로 만류했습니다. 소청은 즉시 부엌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밥 짓기를 시작했으나 방 안을 출입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림해온 식구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익숙해 보였지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그래도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물러가 자도록 말하면서도 잠자리는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청은 어머니의 기분을 짐작하고 방에서 나왔으나 서재 앞에 와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언가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지요. 방 안에 두신 검 주머니가 두려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시는 가죽 부대 때문이라 생각하고 가죽 부대를 벗겨서 다른 방에 가져다 걸었지요. 그제야 소청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등잔 밑에 앉았으나 언제까지나 입을 다문 채였습니다. 얼마 뒤 소청이 입을 열었지요. 밤에는 어떤 책을 읽으셔요? 저는 어렸을 적 능엄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한 권 주시면 시간이 있을 때 읽으며 오라버니께 가르침을 받겠어요. 제신이 승낙하였지요. 하지만 소청은 묵묵히 앉은 채로 밤 10시가 지나서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므로 채신이 재촉하자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생소한 곳에 저 혼자라 허허벌판에 남겨진 것 같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서재 안에는 다른 침대도 없을 뿐더러 형매의 인연을 맺은 이상 침소를 달리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소청은 일어서서 당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문 밖을 나서서 돌층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소청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세숫물을 바친 뒤 부엌으로 가서 주부와 식모가 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생각하는 뜻대로 정돈되었지요. 그리고 저녁이면 어머니께 물러가는 인사를 드리고 서재로 와서는 등잔 아래에서 책을 읽고 채신이 잠자려 하면 슬픈 표정으로 방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며느리가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이 많았지만 소청이 온 다음부터는 어머니 손 갈 곳이 없어져 매우 편한 몸이 되어 마음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지날수록 친자식처럼 정이 깊어져 밤중에 혼자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고 한 방에서 침식을 같이 하도록 하였지요. 어머니도 채신도 소청을 지극히 귀여워하며 저승의 인간이라는 것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이웃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 채신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어머니는 소청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라 했으나 아들의 앞날이 염려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소청은 어머니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기회를 보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으니 저희 마음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도 나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훌륭하신 행동은 신인이 모두 존경할 만하오니 3, 4년 옆에서 모시며 아드님의 영광을 받아 저승에서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후손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소청은 계속해서 말하였지요. 어린아이는 하늘이 점지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다복한 사람이어서 한 가족을 번창하게 할 아들을 삼형제나 두실 것이에요. 저승의 사람이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소청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의논하니 채신도 기뻐했습니다. 즉시 길이를 택하여 혼례 잔치를 베풀고 친척들에게 피로연을 베풀었지요. 참석한 사람들이 신부를 구경하려 하자 소청은 밝은 표정의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고 친척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지요. 일가 친척과 이웃들은 축하의 선물을 많이 보내며 앞을 다투어 신부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소청은 난초와 매화를 그리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답례를 보내었더니 이 그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청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벼랑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죽 부대는 어디 두셨지요? 당신이 무서워하니 단단히 봉하여 다른 방에 두었지.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받고 있으니 이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 방에 가져다가 침대 위에 걸어두기로 해요. 최신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얼마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요기가 내가 도망간 것을 원망하며 오늘이라도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가죽 부대를 침대 위에 걸어놓자 다음날 소청은 문턱 위에 옮겨 걸고 밤이 되자 등잔불을 밝힌 다음 최신에게 잠들지 말고 같이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때 새처럼 떨어지는 물건이 있었지요. 소청은 깜짝 놀라 휘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최신이 살펴보자 괴물이 번갯불 같은 눈에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덤벼들듯이 달려오다가 문턱에 이르자 뒷걸음으로 물러섰지요. 얼마 동안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가죽 부대에 가까이 가서는 발톱으로 움켜잡고 막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가죽 부대에서 무언가 불쑥 나오더니 야차를 집어삼켜 버렸지요. 최씨는 너무나 괴상하였으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청이 나와서 이제는 살았어요 하고 크게 기뻐하였지요. 몇 해 뒤 최씨는 과연 진사에 급제하였고 소청의 몸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후 다시 소실에게서 아들 형제를 두어 모두 삼형제가 훗날 높은 벼슬에 올라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만난 외사촌. 옛날에 한나라를 헌제가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무릉군 충현에 이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60살의 병이 들어 죽고 말았지요. 이하는 성 밖에 있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하의 옆집에 최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하의 장례를 치른 지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최중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이하는 손꼽히는 부자이니 관 속에 금은 보화를 함께 넣었을 게야. 몰래 무덤을 파헤쳐 금은 보화를 빼내자. 최중은 이하의 무덤을 털기로 하고 그날 밤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하의 묘지로 가서 그 무덤을 파헤쳤지요. 그런데 관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중아, 조심해서 관을 쪼개거라. 내 머리 다칠라. 최중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최중은 도끼를 집어 던지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그때 묘지를 돌아보는 관리가 최중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덤을 털러 온 도둑이로구나. 관리는 최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중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난 이하를 관가로 데려갔지요. 이하의 아들은 관가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요? 관가로 달려간 아들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한편 무릉군 태수는 이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이하라는 여인을 데려오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아야겠구나. 이윽고 이하가 태수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이하는 태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입을 열었지요. 저는 죽어서 저승을 다녀왔습니다. 이하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어 저승에 도착하니 사명신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찌 혼자서 돌아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승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는데 때마침 외사촌 오빠인 유백문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오빠에게 같이 갈 길동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으로 가더라도 이미 14일이 지나 제 몸이 땅에 묻혔을 텐데 어찌 무덤 속에서 나오냐고 물었지요. 오빠는 저승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시체를 처리하는 관리에게 보내 제 딱한 사정을 알리게 했습니다. 문지기는 곧 돌아와 관리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이승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마침 저승에는 무릉군 서쪽 지역에 살던 이흑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이 사람도 잘못 불러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를 길동무 삼으면 될 것이야. 또한 내가 이흑에게 신통력을 주어 이하의 옆집에 사는 체중으로 하여금 이하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시키겠다. 이리하여 저는 이흑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참으로 많구나. 그리고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요. 체중은 무덤을 파헤치는 죄를 지었지만 귀신의 부름을 받아 한 일입니다.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체중은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황제에게 글을 올리기 전에 무릉군 서쪽 지역으로 관리를 보냈습니다. 이하의 말이 맞는지 이흑을 만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과연 그곳에는 죽었다 살아난 이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흑에게 물으니 이하의 말과 같았지요. 한편 이하는 저승에서 돌아올 때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외사촌 오빠인 유백문이 자신의 아들인 유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나는 태산 부군을 모시고 인간 세상을 다녀오게 되었단다. 8월 8일 정오쯤 무릉군 남쪽 개울가에 잠시 머무를 것이니 그때 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유타는 편지에 적힌 대로 8월 8일 무릉성 남쪽 개울가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유백문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지요. 아들아, 내가 이 아를 통해 전한 편지를 받았구나. 나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유백문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백문은 가족들을 불러 일일이 대화를 나누고는 내끓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승과 저승은 멀리 떨어져 있어 너희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 기쁘단다. 유백문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년 봄 무릉군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약을 집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의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야. 유백문은 아들의 무릎 위에 약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호련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타의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유타의 집만은 얼씬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하늘문. 아주 오래된 옛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상제가 천하의 모든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섣달 금음 저녁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사람들에게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전국은 반짝반짝 금빛, 은빛 물결로 넘쳤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준 금과 은을 방에 가만히 두었다가 날이 밝으면 그때 방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씨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이씨 집안의 두 형제 중 첫째는 성격이 포악하고 모질 뿐 아니라 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지만 둘째는 사람 됨됨이가 선하고 충직했습니다. 그의 섣달 금음날 이씨 형제도 방 안에 앉아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바심을 내던 첫째는 어찌하면 많은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지요. 하늘문이 열리자마자 가능한 많은 금은 보화를 주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큰 바위와 돌멩이, 돌로 된 농기구를 모두 자기네 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벽돌과 기와 심지어는 돌멩이까지도 금과 은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반면 둘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촛불만 바라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늘문이 열렸고 마당의 벽돌과 기와도 모두 금과 은으로 변하였지요. 둘째는 금과 은을 광주리에 담아 방 안으로 옮겨놓고 방 문을 닫았습니다. 첫째는 문 앞에 준비해 두었던 것들을 있는 힘껏 방으로 옮겨 놓았지요. 이제부터 세상 최고의 부자는 바로 나야. 그는 날이 밝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날이 밝아오지 않자 더는 못 참겠다며 문을 열고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초조한 마음에 그만 규율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오자 방 안에 가득했던 금은 보화는 어느새 바위와 돌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뒤 방 문을 열어보니 광주리에 담아놓았던 금은 보화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제는 이씨의 첫째 아들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다시는 하늘문을 열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꿈꾸며 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리석게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하늘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가 주는 밥. 옛날에 최익현이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어 온 뒤 며칠 뒤 쓰시마 섬을 지키는 군대의 대제장이라는 자가 최익현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온 군인들이 최익현에게 관을 벗어 일본 대대장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였지요. 네, 이놈들. 내 죽더라도 절대 관을 벗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거라. 최익현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본 군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관을 벗으라면 벗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대제장이라는 자가 이리 말하며 군인들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군인이 최익현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고는 강제로 각과 망건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최익현은 있는 힘껏 군인들을 뿌리쳤습니다. 섬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듯한 무서운 기세에 군인들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요. 정말 지독한 늙은이로군. 일본 군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 최익현의 나이는 74이었지요. 최익현은 조선에서 가장 힘이 있는 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종 황제도 최익현의 대쪽 같은 성품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모두 최익현을 존경하며 따랐지요. 그러니 아무리 섬을 지키는 대대장이라고 하여도 최익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익현의 기세에 눌린 일본군 대대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뒤돌아서 가버렸지요. 섬으로 유배되기 얼마 전 최익현은 전라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최익현의 부대는 전라도에서 500여 명의 부대를 모아서 일본 때문에 억지로 맺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갑자기 일본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 되자 우리 땅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요. 최익현의 의병 부대는 태인 지방의 관청을 습격한 뒤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뒤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이골 저 고을에서 군수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지요. 하지만 그런 승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고종 황제가 최익현이 주도한 의병 부대를 당장 해산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익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아닌 같은 조선 동포와 싸울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여 최익현과 의병 부대의 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대한 최익현의 투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최익현이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당장 치우지 못할까? 최익현이 식사를 들고 온 일본 군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예배되지 않겠다. 그래도 겁에 질린 일본 군인이 벌벌 떨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틈을 주지 않았지요. 최익현은 그 일본군 앞에다 상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상이 엎어지면서 음식을 담았던 사기 그릇이 깨지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익현은 벌써 며칠째 끼니를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물렀지요. 대대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지고 들어간 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저러다 진짜로 굶어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저 늙은이가 죽으면 분명 우리 탓을 할 것이야.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돼.
일본군 대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옳지. 여기로 함께 유배되어 온 의병들에게 설득을 해보라고 하게. 면함은 너희 백성들의 위대한 스승이 아닌가? 저리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아. 일본군 대대장은 의병 운동을 하다 스시마 섬으로 유배되어 온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던 차였지요. 선생님, 제발 식사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힘을 내셔서 일본에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익현은 오히려 큰 소리로 제자들을 야단쳤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나에게 적들이 주는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야? 며칠을 굶었지만 최익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내 늙은 몸으로 어찌 원수의 밥을 먹고 더 살기를 바라겠느냐? 너희들이나 반드시 돌아가서 나라를 구하여라. 선생님. 제자들도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와 붓을 준비하라. 내 전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릴 것이다. 제자들은 종이와 붓을 준비하고 먹을 갈았지요. 최익현은 곧 고종 황제에게 올리는 마지막 상소문을 읊었습니다. 신이 지금 죽는다고 하여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적들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들을 내쫓지 못하여 죽어도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그의 제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계속된 단식 투쟁으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최익현은 얼마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선생님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선생님의 시신이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 곳곳에서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비에게 빠진 주인 아가씨. 옛날에 어렸을 적 부모가 모두 죽어 혼자 집안을 이끌게 된 가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이때 집에서 일을 하는 노비 부금이 가희를 도와 집안을 꾸려갔으므로 가희는 부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희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부금과 상의하여 처리하였지요. 부금은 가희가 어릴 때부터 돌보았습니다. 가희는 모두 탐복할 정도로 아름답고 당찬 소녀였지요. 부금은 집안일을 하면서 가희를 업어주기도 하고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에나 나들이를 할 때 항상 길잡이를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희는 처녀로 자라면서 자연스레 부금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요. 부금도 가희가 주인 아가씨였으나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부금은 가희를 사랑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려 애를 썼습니다. 아가씨, 우린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양반의 딸은 노비와 혼인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희도 노비인 부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감정은 더욱 열렬하게 타올라 꺼지지가 않았지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부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한 노비가 어찌 양반의 딸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가씨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아가씨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사랑만 진실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두 사람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데에도 열렬하게 사랑하여 마침내 혼례를 올렸지요. 그 일대에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습니다. 양반과 노비의 결혼은 전에 없는 일이었지요. 농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직접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부금과 혼례를 올리고 1년이 지나 자식까지 낳았지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뜻밖의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을 했다고 하여 관아에 고발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혼인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양녀가 천민과 혼인을 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감이 가희를 노려보면서 엄중하게 말하였지요. 어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노비도 다 같은 나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노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어찌 죄라고 하십니까? 관아에서는 양녀가 천민과 혼인을 하는 것은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가명에 보고하였지요. 남녀의 혼례에 대해서는 누군가 고발하지 않으면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고루한 양반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침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발되었던 것이지요.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혼인이 아니라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가인은 양반의 위신을 더럽혔으니 이혼시키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도록 해라. 가인은 노비와 혼인을 했다는 죄로 강제로 이혼을 당한 뒤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인은 섬나라 사람이라고 하여 조선에서는 노비보다 더 천하게 여겼지요. 가희에게 치욕을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말도 통하지 않는 외인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가희는 하염없이 울었지요. 가희는 엄중한 국법에 의하여 강제로 외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외인과 혼례를 올린 가희의 혼인 생활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요. 외인도 아이까지 낳은 가희가 탐탁할 리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와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한번 혼인했던 조선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지요. 외인은 가희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희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가희는 학대를 받으면서 뜰에 봉선화 꽃씨를 심었습니다. 부금과 살 때에는 여름철이면 언제나 장독대 앞에 봉선화가 활짝 피어 꽃을 따서 손톱을 붉게 물들이고는 했었습니다. 가희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가희는 학대까지 받으면서 여러 해를 살다가 전 남편 부금에게 편지를 보내어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가희의 편지를 받은 부금은 가슴이 천길 만길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부금은 손을 놓으면 날아갈까 가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부금은 여러 날을 걸어 가희를 찾아갔지요. 부인, 어찌 이런 곤욕을 겪고 있소? 부금은 외인 몰래 가희를 만나자 안쓰러워 눈물이 핑 돌았지요. 꽃처럼 곱던 가희의 얼굴은 병이 든 듯 헬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어찌하여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놔두는 것입니까? 가인은 부금을 원망했습니다. 부금은 가인의 손을 잡고 울먹였지요. 가인은 울면서 외놈과는 죽어도 살 수 없으니 그를 죽여서라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구해내겠소. 부금은 비밀리에 공모하여 외인을 죽이고 가인을 데리고 돌아왔지요. 그러나 조정에서 허락한 일본과의 유일한 외교 통로인 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어 가희와 부금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형조판서가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자 가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조판서는 측은했으나 일단 세종에게 보고를 올렸지요. 양녀 가인은 젊었을 적 산후 부분과 정을 통해 자식까지 낳았는데 관에서 양민이 천민과 혼인했다 하여 이혼시킨 뒤 외인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뒤 가인은 전 남편 부금과 함께 외인을 죽였으니 가인은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나 사정을 살피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인은 교영에 처하고 부금은 차명에 처하소서. 이야기를 들은 세종이 판부를 내렸지요. 가희가 외인을 죽이는데 가담한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가희가 비록 천민과 혼인했다고 하여 이혼을 당하고 외인에게 시집 보내졌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가인은 형을 감해주고 부금은 아랜대로 처리하라. 가인은 능지처사를 면했으나 부금은 차명을 당하였지요. 세종은 가희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감해주었으나 가희 자신은 교수형을 당하고 남편 부금이 차명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도 교수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부금이 참수를 당하면 시체를 안장한 뒤에 교수형을 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하였지요. 관찰사는 가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어 가희가 부금의 시체를 안장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가희는 옥에서 나와 부금을 안장할 준비를 마쳤지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나 보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서도 우리는 같이 있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부금을 면회하자 부금이 슬픔에 잠겨 말하였습니다. 가인은 부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부인마저 목숨을 잃게 될 줄 몰랐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준 것을 꿈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가희와 부금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내 부금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지요. 가희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가희는 부금을 산 자락에 묻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가 도망치지 않도록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였지요. 내 죽은 뒤에 그 사람과 함께 묻어주시오. 가인은 옥사쟁이에게 비녀를 뽑아주며 부탁했습니다. 가희와 부금의 살인은 신분의 벽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요. 도둑을 깔본 사람. 옛날에 한 백만장자 부자가 시장에 앉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쎄,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돈과 값 나가는 물건을 많이 가져갔지. 어?
나도 어제 도둑을 맞았는데. 백만장자는 두 친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집 단속을 어찌하길래 도둑이 드나? 우리 집엔 도둑이 얼씬도 못하네. 그런데 이 백만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백만장자의 말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도둑은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도둑은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도둑은 백만장자가 잠깐 딴 짓을 할 때 그의 주머니에서 담뱃대를 몰래 훔쳐냈지요. 그러고는 바로 백만장자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담뱃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름을 사신다며 구리로 만든 그릇 2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담뱃대를 보여드리면 의심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아내가 보니 남편의 물건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내는 도둑에게 구리로 만든 그릇 2개를 주었지요. 도둑은 기름을 사서 그릇에 담아 다시 백만장자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신 기름입니다. 그리고 금은방에 가신다며 금화 1000냥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인께 드릴 선물을 사시려는 것 같습니다. 내 선물을 사신다고요?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백만장자의 아내는 도둑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서 금화 1000냥을 자루에 담아 주었지요. 도둑은 돈 자루를 메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백만장자는 여전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배 생각이 나 주머니를 뒤졌지만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지요. 백만장자는 자신이 담뱃대를 집에 놓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친구들과 헤어진 백만장자가 집으로 돌아갔지요. 부인, 내 담뱃대 좀 가져오구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내 선물이나 줘요. 선물이라니? 내 선물을 산다고 금은방에 가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보구려. 백만장자의 말에 아내는 집에 다녀간 남자 이야기를 낱낱이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모두 들은 백만장자는 화가 나 펄쩍펄쩍 뛰었지요. 도둑이야 도둑. 앉아서 도둑을 맞았다고. 백만장자는 그 길로 도둑을 잡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백만장자의 집 골목에 도둑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둑은 백만장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의 집 담을 넘어갔지요. 어서 황금칼을 던지세요. 어르신께서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이 달아나면 큰일이니 빨리 황금칼을 던지세요. 백만장자의 아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금칼을 창문 밖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도둑은 황금칼까지 챙기고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지요. 도둑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백만장자는 그제야 황금칼까지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백만장자는 남의 이야기를 결코 비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